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전투 지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키이우 군대가 점점 더 깊숙이 밀고 들어가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격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항구와 조선소를 목표로 했으며 이는 발트 지역의 전략적 다리의 중심지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지원합니다. 7월 4일 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주요 항구와 조선소 위로 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00km 떨어진 이 도시는 주변에 배치된 밀집된 방공 시스템 덕분에 전쟁 대부분 동안 거의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두 주요 항구와 발트해 지역의 가장 큰 조선소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공격받은 목표물들은 러시아 군대에 매우 귀중하며 푸틴에게 심각한 손실입니다. 각각을 하나씩 분석하겠지만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되어 이 비디오는 그것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날 밤 정확히 무엇이 타격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은 다시 한번 러시아 최대 연료 수출 시설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폭발은 오전 6시 30분에 들렸고 주민들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랫동안 뚫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강철 방공 도움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뚫렸습니다. 무엇이 타격을 받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은 핀란드만의 해안에 위치하며 도시의 거대한 항구 내에 있습니다. 연간 약 1250만 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강, 철도, 도로를 통해 석유 제품을 수신하고 운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장 탱크에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연료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따라서 경화로 전환되는 수출 관문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수익이 바로 이러한 터미널을 통해 흐릅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일 시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드론이 북서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비소츠크 항구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트해 항구는 석유, 곡물, 석탄, 액화, 천연가스를 처리합니다. 공격의 규모도 놀랍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지역에서만 드론 72대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교해보면 1년 반 전 같은 지역에서 드론 4대를 격추한 것이 기록으로 남았었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숫자는 72입니다. 그 공격의 영향은 단일 시설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그날 밤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의 항공편이 중단되었고 풀코보 공항의 교통이 멈췄습니다. 당국은 드론의 셀룰러 기반 내비게이션을 방해하기 위해 도시의 모바일 인터넷을 제한했습니다. 하나의 드론은 18세기 표트르 대제가 지은 페테르호프 궁전 부지에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드론은 도시의 키로프스키 구에 있는 석유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인구 600만의 대도시는 몇 시간 동안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측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그의 군대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항구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경에서 850km 이상 떨어진 중요한 군사 목표인 크론슈타트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론슈타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옆에 있는 주요 해군 기지로 우크라이나가 6월에도 공격한 지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크론슈타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밤은 경제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군사적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크론슈타트가 목표 목록에 포함된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도시와 그 주변은 러시아 해군의 신경 중심지 중 하나인 주요 조선소와 중요한 방위산업 시설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발트 함대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손을 뻗는 것은 단순한 연료 저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으로 러시아의 자금과 해군력을 동시에 공급하는 중심지가 이 규모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군사가 여기서 얽혀 있으며 크론슈타트가 목표 목록에 포함되면서 더 넓은 그림의 일부가 맞춰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부 함대를 동시에 몰아넣었습니다. 흑해 함대는 해상 드론의 압박을 받아 이미 세바스토폴에서 철수하여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발트해에서는 크론슈타트 주변의 해역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 바다를 편안하게 지배하던 러시아 해군력이 이제 동시에 두 전선에서 방어 태세에 있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가 제국의 두 함대를 동시에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전쟁의 가장 놀라운 광경 중 하나입니다.
이 군사적 중요성과 함께 이 사건은 깊은 상징적 중요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푸틴의 출생지이자 러시아가 두 번째 수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안정성의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석유 터미널에 불이 나고 바로 옆 해군 기지가 공격받는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닿을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고향도 국경에서 1100km 떨어진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에게 멀게 느껴지던 날들은 끝났다. 이 상징성에는 역사적인 층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의 유럽 창구로서,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발트해를 향한 얼굴로서 서방과의 유대의 상징으로 설립한 도시이다. 이제 그 창문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때 러시아가 세계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던 문이 오늘날에는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전선의 어느 한 킬로미터보다 크렘린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 도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이 태어난 곳입니다. 크렘린의 내부 서클 대부분, 보안 서비스의 고위층, 정권을 지탱하는 이름들이 이 페테르부르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과두 정치가와 고위 관료들의 재산과 삶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석유 저장소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집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유소줄에 서 있는 평범한 러시아인에게 현실이 되고, 러시아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창문 앞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결정권자들의 문턱에 다다르면 계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 공격의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목표물이 얼마나 잘 보호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에는 수년간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권 밖 요새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방공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기술의 도약이 그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가장 요새화된 도시들조차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가 안전한 기피라고 부르는 그 뒷마당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은 어떻게 뚫렸을까요? 그 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몇 대의 드론이 도시의 공항을 괴롭혔을 때 그것은 기록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1000km를 초과하는 거리로 수백 대의 드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도약의 배후에는 이국적인 기적이 아니라 생산과 범위에 대한 인내심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영리하게 항해하며 대량 생산되는 기술입니다.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러시아의 기피 우위, 즉 무한한 지리적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밀성의 차원도 있습니다. 드론을 1000km 이상 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업 항구 전체 중에서 그 드론을 석유 터미널에 정확히 착륙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일은 후자였으며 무작위로 던진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히 겨냥한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거리의 표시가 아니라 항법과 정보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는 멀리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달한 곳에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 있으며 정말로 불안한 부분은 이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습격이 아닙니다. 훨씬 더 냉혹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병력 수에서 러시아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유지하는 동맥, 즉 석유와 에너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정유소는 연료를 생산합니다. 터미널과 수출 항구는 그것을 돈으로 바꿉니다. 두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 크렘린의 전쟁 자금과 자국민의 탱크에 있는 휘발유를 동시에 고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물류질식입니다. 이 방법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무너뜨린 것은 전선에서의 단일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료 공급원과 합성 석유 공장에 대한 체계적인 폭격이었습니다. 아무리 탱크와 항공기가 좋아도 연료가 떨어진 군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압박은 그 오래된 교훈의 새로운 적용으로 적을 전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탱하는 연료와 자금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현대 군대는 강철이 아니라 연료에서 힘을 얻으며 그 연료가 끊기면 가장 큰 군대도 멈춥니다. 잠깐의 휴식,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석유를 돈으로 바꾸는 요충지인 발트해 항구로 향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리적 위치가 결정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으로 인해 흑해가 점점 봉쇄되면서 러시아의 석유를 세계 시장으로 운반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발트해 항구가 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스트루가, 비소츠크, 프리모르스크. 이 항구들은 모스크바의 경화 수입원입니다. 올해 초 우스트루가 항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비소츠크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북서부 수출 관문을 전선으로 만들고 있으며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인 발트해 연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석유를 판매하는지를 보면 이 항구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원유는 공식 채널에서 대부분 차단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불분명한 소유의 그림자 선단을 통해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박들조차도 어디선가 적재되어야 하며 그 장소가 바로 이 발트해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수출 터미널은 이 복잡한 회피 체인의 가장 좁은 병목 지점으로 석유가 선박으로 옮겨지는 지점입니다. 그곳을 공격하는 것이 수백 대의 유조선을 하나씩 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원천에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병목 지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시장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트해 수출 터미널을 불태우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석유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러시아 항구에서의 선적이 위험해짐에 따라 보험, 운임, 즉 그 그림자 선단의 사업 비용이 상승합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석유를 판매할 수 있지만 매번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석유를 배에 실어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비싸지고 조금 더 위험해지며 전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익이 바로 그 지점에서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불타는 발트해 항구들은 단순히 수익 손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1500km 해상 생명선의 출발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물류가 공격을 받으면서 푸틴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취약 거점인 칼리닝그라드가 심각한 붕괴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6일까지 우크라이나군 소속의 장거리 무인 공격 시스템이 발트 함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중심지로 알려진 크론슈타트 조선소를 매우 드문 정밀도로 타격하여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었습니다. 5,000톤의 탄약이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대규모 군사 화물이 증발했다는 것은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수백 대의 기차 화체에 해당하는 탄약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칼리닝그라드로의 대규모 해상 물류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심각한 붕괴 단계로 끌려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탄약 흐름의 중단은 레이더 운영자에서 미사일 배터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방어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야전 부대의 작전 공간이 크게 제한되는 동안 이는 지휘 수준에서 심각한 계획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단순한 탄약고 파괴로 설명될 수 있는 전술적 손실의 차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외부 지역을 공급하는 모든 모세 혈관이 일제히 차단되는 동시다발적인 생태계 붕괴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주로 글로벌 에너지 판매에 의존하는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의 지속성은 흑해 지역의 민간 상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수익은 칼리닝그라드의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압박 지점의 창출은 이 수익 흐름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일련의 체계적인 작전으로 반도를 지탱하는 민간 무역 네트워크가 흔들렸습니다. 남부 전선에 배치된 흑해 함대는 작전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대부분 소멸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주변의 전략적 항구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 해상 선박에 의해 사실상 폐쇄 상태로 강제되었습니다. 화물선의 중요한 통로인 아조프해는 지속적인 화력 통제하에 있습니다. 남부 경로의 모든 불안정성은 모스크백의 북부 발트해 출구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의 군대는 물류의 핵심인 정유 시설의 진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본토 깊숙이 작전 타격 범위를 늘리면서 총 18개의 중요한 러시아 정유 시설을 목표로 하여 생산 라인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심각한 정유 능력의 축소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배타적 경제 구역으로 보내질 연료의 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행정부는 먼 해외 주둔지에 정기적으로 연료선을 보내는 물류적 사치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공격 허가가 발트해 항구로 확대되면서 1,500km의 해상 노선은 더 이상 안전한 공급 경로가 아닙니다. 이 통로는 언제든지 기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고비용의 위험한 소멸 구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사 보급선의 혼란은 주둔지의 전투력을 약화시킵니다. 민간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점은 그 지역의 생명 징후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칼리닝그라드의 경우 군사 탄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취약점이 두드러집니다. 전력망은 그 지역의 100만 명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근본 기관입니다. 2025년 2월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소련 시대에 물려받은 비렐 전력망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럽 대륙의 주요 전력망인 ENTSO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동기와 변경은 칼리닝그라드의 치명적인 전략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이 반도는 이제 긴급 상황에서 인접 국가들의 인겨 전력 생산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외교적 단절을 가혹한 물리적 조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위치한 모든 고압 전력 송전선이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두 지역 간의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국경선에서의 이 청산 작업은 문자 그대로 이 배타적 지역을 고립된 에너지 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지역 행정부는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내부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골슈카야, 마야콥스카야, 탈라콥스카야라는 세 개의 천연가스 사이클 발전소가 현재 전력망의 부하를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프리모르스카야 석탄 발전소는 예비 전력으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류상으로 이 지역의 설치 용량을 최대 소비 시간의 2배로 늘렸다고 주장하며 신뢰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시설이 대용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터빈이 계속 돌아가려면 끊김없는 천연가스나 액화 천연가스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지역 에너지 구조의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리투아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전통적인 육상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통로는 이미 기존 제재 범위 내에서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외교 위기에서 밸브가 완전히 닫힐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옵션은 해상 경로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부유식 LNG 터미널 마샬 바실레프스키는 도시의 궁극적인 에너지 보험입니다. 수학적 접근으로 평가했을 때 병원 생명유지장치, 수처리 펌프, 중앙 난방 보일러, 즉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둠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다로 올 서투른 LNG 선박에 달려 있습니다.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측면은 이 선박들이 지나가야 할 발트해가 이미 안전한 경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요소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해에서 사용되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사냥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역 해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은 보이키급 전함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체 건조 도크에서 공격을 받아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방 동맹의 압도적인 우세가 공역에서 드러납니다. 프랑스 공군 소속 전투기가 단 일주일 만에 발트해 상공을 비행하던 러시아 군용기 11대를 요격하여 공역에서 제거했습니다. 이 상황은 2022년 이후 이 지역에서 관찰된 가장 강렬한 교전 시리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보안 취약성은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발트해에서 운영되는 러시아 민간 유조선에 대한 선체 및 전쟁 위험 보험료가 사실상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바다를 통해 도시를 연료로 공급하는 것은 군사적 자살일 뿐만 아니라 크렘린 경제에 지속 불가능한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암흑으로 몰아넣기 위해 먼 발전소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발전소의 보일러에 연료를 공급하는 체인을 끊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사람들의 생명 등불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이 보이지 않는 봉쇄에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습니다.